현재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학 선행을 하고 고생을 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한 게 1차 목표입니다. 1등급이 되는 아이들의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 A타입의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또 하나는 수학을 열심히 하는 아이입니다. 결과는 둘 다 1등급이 되지만 수학을 잘하는 아이와 수학을 열심히 하는 애는 결과값은 똑같이 1등급이라도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특징이 수학 공부를 즐거워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과형 아이죠. 수학과 과학을 매우 흥미로워하고 즐거워하는 아이입니다. 수학을 열심히 하는 아이는 즐거워서라기보다는 1등급을 맞고 싶어서 책임감에 목표가 투철해서 이런 아이죠. 우선 근본이 다릅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 A, 수학을 잘하는 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학 자체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저 아이는 문제 유형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아이의 또 차이점은 이 아이는 수학 공부를 교과서하고 참고서에 매달려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수학 영재급의 아이들이 유튜브에서나 가끔 이런 어떤 채널에서 보면 교과서 한 권 가지고 공부하는 거 보셨죠? 교과서 하나, 참고서 하나. 그걸 가지고 혼자 다시 보고 책이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 책을 다시 보고 하는 거 기억나시던가요? 네, 얘네들은 교과서와 참고서에 집중을 합니다. 저 아이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봅니다. 네, 많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아이는 학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죠. 인강을 듣는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거는 책으로 참고서로 잘 안 돼. 좀 더 정교한 설명이 필요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학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더 옳겠습니다. 저 아이는 전혀 다릅니다. 이 아이는 소문난 학원을 찾아냅니다. 어떤 학원이 더 잘 가르칠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죠.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자신만의 풀이법을 찾습니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자신만의 풀이법을 찾죠.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제 하나 풀어도 혼자 끙끙 매라, 답안지 금방 보지 마라. 아이들 중에는 문제 하나 가지고 밤을 샜다 이런 아이들도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 타입에 속합니다. 저 아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아이는 강사의 풀이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수학학원을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학 공부를 하러 간다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네, 사실은 수학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강사의 풀이법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얘는 자신만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만의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문제를 대할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언어가 달라지는데요. 이 아이는 나 이거 어떻게 풀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이 말이 떠오릅니다. 원장님한테 배웠는데 우리 강사님이 가르쳐줬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선행을 하는데 1회 선행을 합니다. 1회 선행이 뭘까요? 네, 소위 얘기하는 월반을 하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이 언어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난해한 언어이기 때문에 교재 자체가 나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느닷없이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아주 쉬운 말로 예습, 복습, 완습 이런 형태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에 예습만 한 상태에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뇌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고 빠져듭니다. 그랬다가 거기 많은 생각을 하고 혼자 끙끙매고 있다가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 번째 가면 월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따라오지 못하는데 월반을 하죠. 이 아이가 배우지 않는데 뛰어났을 리는 없죠. 수학 공부를 즐거워하고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혼자 많은 것들을 알아내고
앞서갔다 이런 겁니다. 이 B형의 아이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여기서 강사의 풀이법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이런 아이들. 심지어 제가 물어보죠. 너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푸는 거니? 그러면 아이들 말이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요. 근데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을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 아이는 반복 선행을 합니다. 선행.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전국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선행은 반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오늘날의 선행이죠. 이 아이들의 모델은 아마 월반이었던 아이들이 모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한 번에 얘는 예습에서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복습 과정에서 깨닫고 이거를 해결을 해내고 다른 애들은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어떤 애들은 3번 만에 되고 어떤 애는 7번 만에 되고 또 어떤 애들은 10번 만에 되고 이런 게 오늘날의 일반 선행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것도 완성되면 열심히 하면 1등급이 되고 이것도 1등급이 된다. 결과는 똑같지만 이 두 아이는 A형과 B형은 이렇게 다릅니다. A형의 아이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수재형 수학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통칭 수학 영재급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B타입의 아이들, 수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영재고 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들은 영재고 과고에 가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고 과고 의대 목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대충해서 전국의 교육특구에서 B형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 선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B형 수학을 하면 안 될까요? 얘들이 영재고 과고에 가면 걔네들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벽이 바로 넘사벽이라는 아이들과 조우를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벽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A형의 아이들이죠. 얘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B형의 아이들이. 두 번째, 이 아이들은 현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재고 과고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받고 수학을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영재고 과고에 갑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 수학의 선행의 효과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더 이상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재고 과고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수능 날까지 지속되겠죠. 영재고 과고는 왜 그럴까요? 영재고 과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다 마스터를 합니다. 진도가 아주 빨리 나가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수능 수학은 사실은 현대 수학이 아니라 근대 이전의 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수천 년 전 이야기고 미적분조차도 17세기에 만들어진 이론이니까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영재고 과고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뭘 배우려고 그렇게 진도를 빨리 나갈까요? 바로 대학교 전공에서 하는 현대 수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학을 했던 애들, 풀어본 문제를 맞췄던 애들은 거기까지가 이 아이들의 역량의 전부예요. 처음 보는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근대 수학을, 현대 수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선행을 열심히 해서 1등급이 돼도 영재고 과고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자, 세 번째, 상위권 진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일반고 가느니만 못한 결과가 가져오겠죠. 대학 진학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아주 일부의 한두 학교만 빼고 영재고, 과고, 특목고, 자사고들은 수능 공부하러 가는 데가 아니죠.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러 갑니다. 어마어마한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수학을
문제 푸는 연습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이 슬픈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극단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은 B형 수학을 한 아이들, 이거는 수능만 목표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재고 과고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형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이런 특성을 가졌어요. 수학 공부 즐거워하고 수학 자체에 관심 많고, 그래서 얘는 과고, 영재고 과고에 수제형 수학을 하고 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형 수학은 선천적 영재들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몇 가지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반 아이들은 해당될 수 없는 게 있죠. 첫 번째, 수학 공부 즐거워하지 않아. 네, 이과형 체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수학을 A형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또 하나, 수학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수학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A형 수학을 할 수 없을까요? 세 번째, 교과서와 참고서에 집중하는 방법이 남아있죠. 다른 아이들은 문제집에 집중하고, 이건 가능합니다. 교과서와 참고서에 집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가능합니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당연히 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간다는 게 우리가 선생님의, 원장님의 문제풀이법을 답습하러 가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과서와 참고서에 집중을 한다면 학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학원을 줄여도 가능하다. 어머니들은 지금 학원이 유일한 수학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A형의 아이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나만의 풀이법을 찾는 아이들이죠. A형의 아이들. 이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일회선행을 할 수도 있고, 이 방법만 하면, 이 두 가지, 수학 공부를 즐거워하지 않아. 아주 타고난 이과형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A형의 수학을 못한다고 단언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 수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수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학원에 가죠. 네, 학원에 가서 혹시 뭘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학원에 다니면서. 네, 제가 어머니들한테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어머니 자녀가 수학학원에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럼 어머니들이 느닷없는 질문에 대답은 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념 설명 듣고 오죠? 맞습니다. 개념 설명 듣고 문제 풀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하다 오고.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네,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르친 분들의 경험,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잘하더라, 이 경험을 다른 아이들 써보고 다른 아이들한테 적용해보고, 이게 대종의 시각이에요.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요, 공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그게 바로 심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왜 똑같은 선생이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되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하게 되나? 왜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못하나? 제가 지금 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네, 저는 스터디포스 언어과학연구소의 고문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수학이라는 언어가 바로 언어라서 수학 강사들이 보는 시각하고 심리학자들의 시각하고 큰 괴리가 있어요. 아마 어머니들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낯설고 믿어지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죠. 저 말이 진짜일까? 이런 얘기가 지금부터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이상한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눈에, 저희 연구소의 눈에. 강사들은 왜 개념 설명을 계속 반복할까?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시각에서는 계속 개념 설명을 반복하죠. 수학은 그냥 개념 설명이 전부예요. 그게 선행의 개념, 아직 안 배운 개념 설명,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현행 것도 설명해주고 심지어 옛날에 배운 것도 다시 설명해줘요. 심지어는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중학교 과정 설명을 하고요. 중학교는커녕 초등학교 때 설명도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 눈에는 너무나 이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강사들은 계속 개념 설명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개념 설명 들으러 학원에 가는 거거든요. 문제집은 어차피 시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설명해 줄 사람 때문에 가는 거죠. 아이들은 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강사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다. 그런데 한참 이제 좋은 선생님은 소위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좋은 원장님, 좋은 강사는 뭘 하는 분일까요? 네, 그분이 개념 설명을 쉽고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그분들이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는 순간에는 알아들었어요. 이게 이런 말이군요.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아이들은 몇 주 지나면 다시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학 강사들이 답답해하죠. 들을 때는 이해한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을 못하고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지금 대한민국은 수학 교육의 전부가 이 개념 설명을 점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교과서의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개념 설명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 난감한 사실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심리학자들은 매우 이상합니다. 강사들이 개념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 소위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과서의 단원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불러요. 학원에 가면 그 개념 설명을 해주는 게 단원의 이름, 그 안에 등장하는 원리와 약속들의 이름이 개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단원들은 강사들의 생각처럼 수학 지식의 목록이 아니에요. 여기서 느닷없이 수학 지식이란 말이 왜 나올까요?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지식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 얘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과서의 단원들의 이름, 목록들이 과연 지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수학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원명은 수학 공부,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수학의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는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단원명들은 도구들의 목록이었었어요. 수학 공부에 필요한 도구들의 목록입니다.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네, 이게 우리 수학 교육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수학을 하려면 이 5가지의 역량이 생겨야 된다. 중학교는 뭐죠? 중학교 똑같아요. 수와 연산, 자료와 가능성, 도형과 측정. 이 단원명들은 수학의 지식이 아니에요. 수학의 지식은 왜 그럴까요? 네, 수학이라는 지식은 너무나 어려운 언어라서, 수학이라는 언어 자체가 어려워서 인간의 두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있고 이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점이 있죠. 모든 수학의 이론들은 그 아이가 두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매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실까요? 왜 미적분을 맨 뒤에다가 갖다 놨는지,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는 왜 뒤에가 있는지, 이것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초등학교죠.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죠. 도구들을 하나씩 아주 쉬운 도구, 학원에서 강사가 설명해 준다는 건 무의미하거든요.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이해됐다 그래서 절대로 그 아이 것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수학교육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수학교육을 공교육에서 바로 뭘 하죠? 체험학습을 하죠. 몸으로 느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구들 목록입니다.
이 얘기는 도구는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도구와 지식을 아시죠? 지식은 이해 대상이에요. 설명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도구는 설명 듣는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구. 어머니들한테 쉽게, 어머니들도 도구 많이 쓰시잖아요. 칼에 대해서.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집에 칼이 많으세요. 이거 설명으로 도구를 쓸 수 있을까요? 요리를 배우러 갔더니 칠판에 보여주면서 이거는 중식도인데요, 무게중심이 어떠고, 이건 주로 어떤 거를 쓸 때, 얼린 고기나 뭐 할 때 쓰고요, 이거는 과일 깎는 칼이고요, 이거는 회를 뜰 때 쓰는 칼이고요. 이게 이해한다고 되나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도구는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도구는 이해 대상이 아니라 바로 습득의 대상이에요. 습득이 뭐예요? 만져보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에 바로 도구들의 목록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강사들은 계속 이해했냐고 물어봐요. 이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 안 하는데 어떻게 습득이 되냐고요? 이해와 습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학원에서 강사들이 아이들을 데우고 뭘 물어보고, 어머니들 그 학원을 옮기시기 위해서 어디 학원에 가면 레벨 테스트 하면서 그분들이 늘 뭐 물어보죠. 그러면서 물어보고, 얘 이해도 못해요. 5학년 때 배운 거 하나도 이해 못해요. 얘는 그 학원을 헛다녔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막 붕괴하고 억울해하시고 그러죠. 그 이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기 때문에. 물론 이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난해한 수학의 난제들, 이건 학문이니까, 그건 지식이니까, 그건 그 얘기가 되죠. 그러나 어렸을 때 하고 있는 도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는 습득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강사님들하고 저희 심리학자들하고 언어과 경사하고는 큰 관념의 차이가 있어요. 이 언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구는 습득의 대상이에요. 이해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 이해 안 됐니? 이거는 별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마다의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이 언어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어머니들한테 다른 예로 들어서 할게요. 어머니들도 뭐 흔히 어머니들이 주로 사용설명서 안 읽으시죠?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셨다가 사용설명서 읽으십니까? 안 읽으시잖아요. 그죠? 핸드폰 사용설명서 안 읽으시잖아요. 그 복잡한 거. 근데 그냥 쓰시잖아요. 쓰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해되죠. 나중에. 이게 기질이에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이해됐냐고 묻는 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이해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해가 귀찮은 아이들도 있다고요. 걔들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너는 이걸 이해도 못했니? 그러고 거기서부터 출입금지를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걸 대청분들, 대청에 수학학원을 하신 분들은 추적을 못하죠. 제가 간단한 도표를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청의 일부 어머니들이 알고 계신 측정 데이터입니다. 대충은 선천적 지능 검사만 알고 계시죠. 그거는 우리식의 공부와 우리식의 제도, 우린 정답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죠. 그런 용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조사는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다 했던 두뇌의 인지 능력 발달에 어떤 결함이 있나, 이거를 굳이 공부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시겠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심리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식의 공부에 공부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TQ 테스트라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나라식의 공부에는 정보 처리 역량이 가장 중요해요. 교과서를 정보 처리하는, 소위 비문학의 얘기는 독해력이라는 추적 데이터예요.
여기 그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과적 소양을 가졌냐 문과적 소양을 가졌냐,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안 되겠군요. 얘는 이과적 소양이 있느냐 이과적으로 거부하는 아이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아이들한테 이과 문과를 택할 때 자기가 원해서 그건 뭐 대부분 그게 맞겠죠. 이과를 좋아하는 애들이 난 이과형이야 이러는 게 맞겠지만, 사실은 이과형이 아닌데도 역량은 전혀 부족한데도 이과형을 그냥 시류에 따라서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바로 이과적 수리추론 역량이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수의 답, 정답이, 수학이라는 게 증명하는 학문이잖아요. 수학과 과학이, 그죠? 증명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증명하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기질입니다. 이 아이의 기질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적 아이들은 이 수리추론을 해서 뭐 이건 답을 찾아가 뭐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를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창조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답이 다 있다는 건 아주 원초적으로 거부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 얘 보세요. 얘는 이 데이터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요 맨 뒤에 여기가 수리추론력이에요. 얘는 지금 수리추론 능력이 전혀 없어요. 30 정도가 되면 심리학자들이 얘는 추론에 그래도 의지는 있다, 그런데 역량은 많이 부족한 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르는 언어예요. 이 아이는 지금 10이에요. 10인 아이는 수리추론에 의지도 없는 아이예요. 역량은 당연히 없고. 얘는 어떤 아이일까요? 얘는 바로 수리추론을 기피하는 아이예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냐고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죠. 아까 선천적으로 A형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죠. 수학을 좋아하지도 않고 수학 때문에 즐겁지도 않은 아이예요. 이건 이 아이의 기질이에요. 저 아이는 물론 지금 이 데이터 둘을 보면 이 아이는 중위권 하위권의 정보 처리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두뇌를 개선하기 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쟤는 최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아이인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눌 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수리추론력이 완벽한 아이예요. 수리추론력이 뭐 완벽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100이에요. 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바로 수리추론을 선호하는 아이예요. 네, 바로 이과형의 아이죠. 수학과 과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A형의 아이고 이 아이는 B형의 아이예요. 그런데 얘는 실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는 대치동 아이들입니다. 대총의 전형적인 아이들이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대총의 상위권이죠. 국어에서 무너지는 아이들이에요. 국어에서 무너지는데 이 아이는 수리추론 능력이 없거든요. 물론 얘 당연히 재수했죠. 재수했지만 수학 때문에 재수한 아이가 아니에요. 수리추론 능력이 전혀 없는데 수학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1등급이 된 아이예요. 이게 바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B형의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과학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은 목표가 분명해서 1등급을 하겠다니까 수학 선행, 반복 선행을 견뎌내요. 저 아이는 매우 위험한 아이예요. A형이거든요.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제대로 키웠으면, 과도하게 인도를 안 했으면 쟤는 영재고 과거에 제대로 갈 아이예요. 어머니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런 아이가 수포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수포자가 아주 빨리 되죠. 수포자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수학이 재미없어진 아이예요. 저런 아이들이에요. 납득도 되지 않는데 계속 진도를 빼는 거예요. 자기를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드는 이 삶을 쟤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뒤에서 결론은 어머니들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수학 선행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치동 어머니들은 제 얘기를 귀담아 듣는 어머니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는 안 드릴 거지만 이 이야기는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과지향적인 아이인가, 그 아이의 말이 아니라 수리 추론 능력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아이한테 선행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정주행을 시킬 것이냐. 선행을 시키더라도 이런 아이들은 선행이 아니라 월반을 시켜야 됐을 아이들이에요. 공부 방법이 달라졌어야죠. 이해됐냐 안 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의 스타일은 뭐죠? 이해하는 게 귀찮아요. 심지어 선생님이 뭐 알아? 그러면 그 대답하기도 귀찮은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도구화 시켰으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우연히 책을 보거나 우연히 뭘 했어요. 늘 했던 거예요. 뒤늦게 깨닫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많은 경험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기계치인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지만 우리 기계 못 다루지 않잖아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쓰는 방법이. 한 분은 한쪽에서는 설명서를 완전히 듣고 아 이거구나 그러고 시작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고, 한쪽에서는 뭔 소리니 뭔데 이거 귀찮아 그냥 아 이게 나중에 능숙해지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런 거죠. 이건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단 이 조사를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쪽의 기질인지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낯설죠? 자, 그렇다면 수학 영재들의 두뇌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무엇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이 말도 또 저게 무슨 말이지? 수학 영재들의 두뇌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이게 바로 모든 사물을 볼 때 심리학자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공부는 그냥 기억과의 싸움이고, 물론 기억하는 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알고 계신 방법하고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누군가가 뭘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일상 언어로는 아 걔는 어렸을 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잘하지. 연습을 많이 했다고 잘한다는 건 학문적 언어가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하면 뭐가 어떻게 변한 거지? 당연히 뇌가 변해 있죠. 뇌가 뭔가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수학을 잘한다, 수학 영재다, 저절로 잘하지 않아요. 얘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왜 잘하지? 학원을 열심히 다닌 적도 없는데 뭐 그런 애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흔히 대충해서 원장님들이 이런 말 하세요. 쟤는 타고난 놈이야. 내가 가르칠 게 없어. 그냥 하나 가르치면 셋을 알고 다섯을 알고 그런 놈이야. 쟤는 영재야 이런 아이들. 걔네들이 공부한 적이 없다니요. 걔들도 뭔가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뇌에 뭔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 영재들의 두뇌에는 대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가 들어가 있길래 그 아이들은 그렇게 수학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잘하고 그럴까요? 걔네들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특별하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수학 영재들의 두뇌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수학 교과서가 들어있답니다. 들어가 있는 방식이 다르죠. 걔들도 수학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A타입의 아이들은 교과서와 참고서로 모든 공부를 올인한다. 그 책이 막 거들거들해질 때까지 다시 보고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요? 당연히 어렵죠. 우리는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에이 이거는 그런 말이구나, 분수구나, 이거는 자연수구나, 이건 소수구나 그냥 넘어가죠.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그 속에 그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시죠? 언어는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받아서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면 이게 맞질 않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그리고 끙끙끙 알고 또 고민하니까 아 이게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이 말이구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수학 영재들의 두뇌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교과서가 들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른 교과서를 쓰지 않아요. 여기에 큰 깨달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들한테도. 그런데 똑같은 교과서가 되는데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 들어있어요? 바로 도구로 들어있죠. 지식으로 들어있는 건 누굴까요? 바로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죠. 왜요? 지식이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학원 강사거든요. 계속 설명해 주죠. 넌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기억 안 나요. 이해는 하지만 또 설명해 줘도 또 기억 안 나고 그 자리에선 이해해도 도구로 넣으면은요. 도구는 넣는 방식이 달라요. 지식하고 다릅니다. 도구 잊어버릴 수 있나요? 어머니 칼 쓰는 법 잊어버릴 수 있어요? 부엌칼 쓰는 법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버님 드라이버 쓰는 법, 벤치 쓰는 법, 니퍼 쓰는 법 이런 도구들 잊어버릴 수 있나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아이들은 바로 수학을 학원에서 강사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식인 줄 알고 계속 이해하려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똑같은 수학 교과서로 들어있습니다. 한 아이는 우리는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수학의 영재라고 하는 아이들은 바로 도구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모든 목록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잊어버렸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착각한 거죠. 지식이라고 착각한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 우리 사교육이 수학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도구로 들어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여기서 한 아이는 그 교과서를 갖고 너무나 수학을 잘하고 있고 다른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을 가서 열심히 하고 노력을 몇 배를 더 들이는데 수학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큰 화두입니다. 바로 지식이 아니라 도구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 수학 영재들은 수학 교과서를 어떻게 두뇌의 도구로 저장했을까? 이게 수학 심리학자들의 화두고 연구의 과제예요. 이것만 가능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아이들한테. 이게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된 건가? 왜 아이들한테는 수학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물론 초등학교 과정이 부실했죠.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수학 강사들이 모르고 있는 수학 심리학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학 심리학. 수학이라는 언어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수학자들은 수학을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학을 연구하기 위한 거예요. 수학을 가리키는, 이 언어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언어과학자거나 수학교육자거나 수학교육자 안에 심리학자들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언어라서 심리학이 깊게 개입을 해 있는 학문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강사들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역은 그분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가리키는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다 아시죠? 우리 지금 대청에 있는 그 많은 학원들,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나오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스타 강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가정교사 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얘가 몇 등급이 됐어요? 몇 년 만에 뭐 됐어요? 글쎄요. 걔가 정말로 수학을 잘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점수만 1등급이 맞은 건지 그건 추적해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분들은 다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학 심리학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나타났어요. 여기 두뇌가 있습니다. 장기기억입니다. 두뇌고 여기 이 두뇌는 장기기억이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두뇌는 그냥 그대로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얘는 창고예요. 저장고입니다. 지식이든 뭐든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기억이에요.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음식하고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뭐죠? 보관소예요. 재료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냉장고가 음식을 하지 않죠. 재료를 보관합니다.
음식을 할 때는 누가 하나요? 조리대가 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거두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개념이죠.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심리학 언어죠. 영어로 워킹 메모리, 우리말로 그대로 작업기억입니다. 이 두뇌는 언제 생길까요? 주의 집중을 했을 때만 생기는 단기 기억이에요. 금방 사라지는. 컴퓨터로 얘기하자면 쟤는 하드디스크예요. 저장 장기가. 얘는 램입니다. 주집중이 사라지고 전원을 꺼버리면 얘는 사라져요. 쟤는 전원을 꺼도 안 사라지는 거죠. 자도 안 사라지죠. 문제는 얘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뇌에다 보내줍니다. 뇌에다 보내줘요. 뇌에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뭐가 들어있죠? 뇌. 네. 연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연산이 어머니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소위 수학을 풀겠다 그런 아이들이 도구는 연산밖에 가지고 있질 않아요. 강사들은 그 후에 많은 개념들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건 지식으로서 설명 들은 거예요. 이거는 연산 능력은 어머니들이 많은 연습을 시켜주고 문제집을 풀고 이건 도구로 들어있어요. 아이들한테. 강사들이 계속 개념 설명하는데 왠지 개념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자, 냉장고에 저장한 겁니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수학의 개념은. 이 지식은 심리학에서 무슨 기억이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서술기억이라고 말을 하는 지식입니다. 서술기억은 말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이에요. 언제 작동할까요? 이 지식은, 서술기억은 바로 의식 상태에서 작동하는 기억입니다. 의식 상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 그때 질문을 하면 네, 이해했어요. 네, 기억났어요. 이거는 의식 상태에서요. 그런데 인간이 문제를 풀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식 상태에서 할까요? 아닙니다. 의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식, 정신 바짝 차린 거, 무의식도 있다는 거 아시죠? 잠을 자거나 마취당한 상태, 무의식, 자아가 어디로 가버린 거죠. 또 하나가 있죠. 아주 많은 것들은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닌 비의식 상태에서 일어나요. 비의식이 뭘까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자, 비의식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문제가 나타났어요. 작업기억에 문제가 나타나면 뇌에서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들이 저장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타나면 뭐가 하나 일어나줘야 돼요. 뇌에는 지금 연산 능력이라는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운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문제가 나타났어요. 문제가 작업기억에 띄워졌어요. 여기서 뭐가 생겨야 되거든요. 이게 생기느냐 안 생기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생겨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연관 개념을 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으로 했던 것들을 가서 찾아오고 이게 그거구나 이걸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도구가 뭐가 필요한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띄워져야 돼요. 그런데 안 띄워져요. 그런데 도구는 머릿속에 우리 아이들은 모두 계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든 수학 문제를 받으면 도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수학을 계산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뭐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정보가 재구성되지 않아요. 문제라는 게 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연관 개념을 가져오고 도구 가져오고 이 제목을 읽긴 읽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뇌에서는 계속 계산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알으려면 여기 뭐가 생겼어야 돼요. 뭐가 생겼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정보가 표상화돼야 돼요. 심리학 용어입니다. 표상화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표상화는 영어로는 representation 이렇게 하는 심리학 용어인데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띄우다 이런 거겠죠. 정보가 표상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재미있겠어요? 답이 안 찾아져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뭘 할까요? 네, 바로 이런 아이들이 해답지를 보는 겁니다.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아무 소용없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강사님이 가르쳐 주죠. 그럼 얘가 감탄하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방식을. 그게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수학 잘하는 아이들, 수학 수재들, 소위 수학의 영재라는 아이들은 두뇌에 도대체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뇌 속에 양적 지각 능력이 뭐죠? 네, 양을 지각하는 감각이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죠. 양적 지각 능력이에요. 그 옆에 공간 인지 능력, 당연히 공간. 네, 뭐 피타고라스의 정의도 그렇고 삼각형도 그렇고 그죠? 수학은 양과 위치에 대한 학문이에요. 위치라는 게 뭐예요? 공간이죠. 이동도 그렇고 입체도 그렇고 평면도 그렇고 이런 거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규칙을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규칙 인지 능력. 수학은 규칙을 찾는 학문이기도 해요. 규칙을 인지하는 능력이 열악해요. 이건 다 수련이 필요한 능력들이죠.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저 홀수 짝수 정도의 규칙. 근데 이 훈련을 하면 나중에 둘씩 더하는 수, 셋씩 곱하는 수, 둘씩 곱하고 셋씩 더한 다음에 10을 건너뛰는 수, 이런 규칙, 그 능력이에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죠. 바로 어림 능력. 자, 이 네 가지 능력이 무슨 과정일까요? 네, 이게 우리 초등학교 수학의 본질이에요. 전 세계 심리학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볼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뇌에 저장되어 있어야 될 역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깊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이것 때문에 생긴 추상화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핵심만 이야기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능력, 추상화죠. 수학이 추상적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 수학을 수식으로 하고 있는 게 추상적 표현의 문자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자, 이게 추상화 능력이 생긴 아이죠. 이 과정이 바로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이게 생긴 아이들이 서서히 추상화 능력이 생겨가면서 추상화는 당연히 구상화가 바뀌는 거죠. 구상과 추상이 넘나드는 능력이 점점 머리가 수학이라는 언어의 그 광역대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게 생긴 아이들은 그 다음에 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중학교 가서 소위 인수분해,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게 대수감각이에요. 통틀어서. 공간인지 능력이 있었던 애들이 지하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감각, 규칙을 찾는 것들이 진화되면 이제 뭐 답을 찾는, 그리고 맨 뒤에 바로 분석감각. 이게 무슨 과정일까요? 이게 중학교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네 가지를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추사한 능력이 생기고 중학교 과정에서 이 네 가지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긴 아이들은 수리직관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수의 이치를 직관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생기는 거죠. 감각이죠. 이거는 암묵기억이에요. 아까 지식은 서술기억이라고 그랬죠. 책에 있는 거, 참고서에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그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식이니까.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수리직관력은 감각이라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암묵기억이니까. 암묵적 기억이라는 건 키보드 치기하고 같은 겁니다. 키보드, 우리 타이핑 같은 거 있죠. 키보드 칠 때 처음에는 이해를 필요로 해요.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손자리는 여기다 놓고 여기는 검지는 어디다 놓고 이거는 잠깐의 이해예요. 그러면 이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해가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련을 해야 돼요. 수련, 연습을 해야죠. 이 연습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럼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묵기억화되면 TV 보면서도 키보드는 칠 수 있어요. 이게 암묵기억이에요. 내 뇌하고 얘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비의식 상태에서 노는 거예요. 키보드, TV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전화 받으면서도 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암묵기억입니다. 바이올린,
처음에 배울 때 손 왼손 잡는 거 오른손 잡는 거 되게 힘들죠. 이해도 필요하고 뭐 연습도 필요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능숙해지면 머리는 음악만 생각하고 손은 비의식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수학이 수리직관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이 과정은 대수감각, 기하감각, 함수감각, 분석감각은 여기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인지가 먼저 돼야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능력이 하나도 없고 연산 능력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계산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비의식 상태에서 정보의 표상화, 그림으로 보여야 돼요. 수학 문제가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수적인 게 기하적으로 보인다거나 서술형이 수식으로 보인다거나 추상적 문자 구조죠. 숫자를 보면 도표로 보이든지 좌표로 보이든지 이게 표상화예요. 이 능력이 수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없으면 수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연관개념을 탐색해요.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연관개념 탐색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가져가요. 여기 도구가 가득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쓰는 도구들은 이거죠. 함수감각, 분석감각, 대수감각, 기하감각 이 안에 도구들이 가득 있죠. 이거를 만들게 한 건 이 능력이죠. 그리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게 도구가 가져와지면 정보가 재구성되죠. 여기 출제자가 낸 정보가 재구성되고 그리고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수학의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추상화 능력이 생겨서 수리 직관력이 생기면 직관력, 곰곰이 지식이 아니에요. 도구로 변한 거예요. 뭐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그래도 설명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도구예요. 수리 직관력. 비의식 상태에서 작동돼요. 그리고 추상화 능력이 생겨요. 추상화 능력이 생기면 정보가 표상화돼요. 그림으로 변해요. 이 대목에서 어머니들 중에 아버님들 중에 혹시 머리가 쭈삣하고 쓰신 분 없나요? 저는 의대 그다음에 영재고 과고 이런데 특목고 자사고 이런데 도전하는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 강연을 하면 그중에 몇몇 분이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깜짝 놀라시는 줄 아실까요? 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아니 고모님, 그럼 딴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무도 안 보이죠. 그분들은 이걸 의식도 못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게 안 보이는데 수학을 어떻게 풀어요? 걔네들은. 네,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 영재고 과고를 B형이 아니라 사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막 이렇게 했던 수학을 좋아했던 분들은 이게 다 생겨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는 애들,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아이가 풀이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반복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대총의 수많은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예요. 심리학자들이 시각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을 가벼이 보고 건너뛰셨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00점 맞으면 건너뛰었다. 그런데 이 중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하나 있네요. 연산은 시험 볼 수 있죠. 도형의 일부. 근데 그건 감각이 아니에요. 맞았다 100점이 뭔가요? 100점. 100점은 이해했구나. 감각은 100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감각은 뎁스가 있어요. 깊은 아이, 얕은 아이. 그냥 간단한 이해만 돼도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 보아서 100점이라는 데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되지 않는 정보가 표상화되지 않는 아이들이 풀이법을 기억합니다.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해답지 보는 거예요. 반복 선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고 그러면 이거 옛날에 풀었던 거 똑같은데 숫자만 달라졌네 이거죠. 이게 바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생기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하겠어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여기서 결정된다고 그냥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왜 안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수학 실력의 급소입니다. 또 하나, 수학 수재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보가 표상화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 수리직관력, 암묵기억이라 그랬어요. 암묵기억,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도구가 된 거. 비의식 상태에서 작동하는 암묵기억입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단원명을 제가 여기다가 재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셈의 양적지각, 나눗셈의 양적지각, 배수, 약수, 복합, 분수, 분수, 수통합 이렇게 돼 있죠. 교과서에는 앞에 하얀 글자만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교구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의 교육 지침서에는, 지도 지침서에는 뒤에 게 써 있어요. 곱셈을 이해시켜라가 아니에요. 곱셈을 많은 연습을 작은 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하면서 이게 양적 지각을 해서 이 아이가 수의 양적 감각을 깊게 해줘라. 이게 여기 다 그런 거예요. 앞에, 그죠? 앞에는 지식처럼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이걸 설명해 줄 거예요. 뒤에가 얘가 변환 간격인지 양적 깊이가 얼마인지 이건 관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시험으로 체크가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는 감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간인지 능력, 점선각,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도형, 합동과 닮음 이게 다 뭐예요? 지식처럼 보이죠. 삼각형의 기하 감각, 다각형의 기하 감각, 도형의 넓이 감각. 자, 규칙인지 능력은 규칙 찾기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대응 감각을 지각하게 만들고 비와 비율을 인지시키고 비와 비율의 변환 감각을 인지시키고 비례 배분. 어림 능력에는 수의 범위와 어림인지, 어림수 감각, 범위값, 데이터 추정, 데이터 분석. 자, 이게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양적 지각 능력이 낮은 애부터 깊은 애까지.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100점, 90점, 2개 틀렸네, 3개 틀렸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수감각, 대수감각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정수, 유리수, 유한수수, 무한수수, 1차 방식, 다항식, 1차 부등식, 연립방식, 인수분해 여기 다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대수감각. 더하기에서 출발한 거고 곱셈으로 진화한 거고 그러다 방정식이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인수분해가 된 거고. 그죠? 도구가 점점 세련되어 가는 거죠. 기하감각도 똑같습니다. 기하감각. 여기는 양적 지각이 대수감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양적 지각. 양적 지각이 안 되는 애들이 중학교 가서 대수감각을 어떻게 익힐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벽돌 쌓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됐어요. 기하감각이에요. 중학교 가면. 근데 이거는 기하감각인데 여기 점선각을 공간을 인지시켜요. 중학교 가면 이게 확장했을 때 속성이 어떻게 변하나 이게 느낌이 올 때까지 감각으로 변할 때까지 해야죠. 이게 학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수학을 공교육이 정성을 다하죠. 특히 초등학교 때 엄청난 정성을 하죠. 진도를 안 나가려고 그러죠. 작도, 평면도형,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의, 닮은 이게 다 감각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간인지 능력부터 출발한 거예요. 수학은 초등을 버리고 고등으로 중학교로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규칙인지 능력이 함수 감각으로 변하죠. 좌표의 평면, 1차 함수와 그래프, 2차 방정식 함수 감각. 그 다음에 어림 능력이 분석 감각으로 변하죠. 진화하죠. 경우의 수, 확률, 인지, 자료의 정리, 그 다음에 삼포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 중에 뭘 뺄 수 있죠?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과정은 여기서 시험 볼 수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 교육의 아주 맹점이기도 해요. 여기서 시험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맞고 틀리고. 이건 이해의 문제니까. 도형의 일부. 나머지는 시험을 보기가 정말로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교육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정성 들여 하지 않으시는 듯해요. 더 걱정하는 분들은 우리 공교육은 초등학교의 공교육은 이미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게 학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렌지색은. 단언컨대 수학은 학원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슨 수학일까요? 재수행 수학이죠. 고3 수학이고 이미 어떤 기회도 없는 애들, 걔네들은 현재 재수와 대충이 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수학을 잘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맞히면 되는 거예요. 다 맞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뭐예요? 선행이죠. 반복 선행이죠. 10번에서 안 되면 오수에서 15번이라도 다시 반복해야죠.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죠. 모든 걸 다 풀어보고 풀어본 문제만 나오게 해야죠. 슬픈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수학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충 1992년에 우리 법이 바뀌어서 재학생도 학원을 다니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때 벌판이었던 도곡동 그 일대에 그 동네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일대 8학군에서 가정교사 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전직 교사였던 분들, 그분들이 대청을 만드셨어요. 그때가 수능이 시작됐을 때요. 30년 전이죠. 이분들이 뭘 했을까요? 그 가르치던 경우. 수능은 대학 교수가 출제를 하세요. 지식융합사고력 시험이에요. 교과서 완벽하게 한 애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낸 거예요. 영역별로. 학교에서 과목별로 가르치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시험을 어떻게 해야 답을 맞히는지 몰랐던 시대가 한 10년간 계속됐었어요. 90년대 내내 그랬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수능 시험 문제를 맞히는 걸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스타 강사예요. 그때 만들어진 말이 문제 유형이에요.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수학 공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 나오면 맞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고등학생들.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를 건너뛴 애들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의 그 유명한 학원이 있잖아요. 3수행, 5수행이 가는. 걔네들은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하는 게 아니에요. 안 풀어본 문제 없게 하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수학 안 가르쳐요. 문제 해설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끊임없이 내고 나올 만한 문제. 초등학생들은 수학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충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지만 대충의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기를 수는 없습니다. 중학생도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됩니다. 중학생도 이미 수학의 경우에는 반전이 안 되죠. 다른 과목은 됩니다. 수학은 초등학교를 건너뛴 애들은 수학은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 네, 바로 수리 인지도구. 이거는 우리가 산수라고 했다가 지금 수학이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수학하고 똑같은지 알아요? 수학은 지식이고 학문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학문이 아니라 수리 인지, 수의 이치를 인지시키는 도구들이에요. 수의 이치를 인지해야 돼요. 이거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넘어갔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도구예요. 수의 이치를 인지해야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도구. 대수감각, 기하감각, 함수감각, 분석감각이 없으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도구라는 말 공감되셨을까요? 자, 이겁니다. 여기 수리, 직관력, 암묵적 격 이 8가지예요. 이게 머릿속에 암묵적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요? 수련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면 수학 공부가 끝났을까요? 아니죠. 하나가 더 남았죠. 암묵기억이 생겨서 수리 직관력이 생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슬슬 어떤 또 다른 기억을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거는 문제 푸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건 시험 본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기만의. 이게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대충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없는 애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요. 처음 본 문제 없게 하라. 제가 어머니들이 이 말을 너무나 당연시해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의아해하세요. 처음 보는 문제 없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수학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그래요. 모르는 문제가 2개 나왔어. 문제집 또 사와요. 모르는 문제 없어질 때까지. 네, 이게 수학 1등급 맞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수학 전공자가 될 수 없어요. 수학은요, 풀어본 문제를 푸는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영재고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재고 과거에서 그 캠프 가서 테스트 보는 것들도 이 아이가 풀어본 문제를 푸는 아이인가,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아이인가, 이게 다른 언어죠. 처음 보는 문제 없게 하라. 어머니들이 지금 이건 너무 당연하시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놀라세요. 아니, 저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다니요. 이렇게 수학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이 말이 대충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수학은 암기다라는 말이죠. 수학은 암기다. 암기다라는 말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암기라는 언어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언어가 존재해야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어는 암기라는 언어가 없죠. 그냥 메모리죠. 그죠? 메모리입니다. 우리는 암기라는 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하고 우리만 쓰는 말이에요. 거기 소리음자가 들어있죠. 한을 쳤다지 할 때 아마 선비들이 그 소리음자, 그래서 소리를 내고 단어 외울 때 소리를 내고 이러면 기억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암기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학은 암기래요. 이 말은 뭐예요? 기억날 때까지 하라, 이 뜻이에요. 소리를 내면 단어가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루하지 않을 뿐이죠, 반복할 때. 그죠? 수학은 암기다. 이거 대유행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암기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수능 수학이 암기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수능은 이미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능은 30년 나올 거 다 나왔어. 10번에서 안 되면 15번 해. 기억날 때까지 해. 근데 오수한다는 게 뭘까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죠. 처음 보는 문제 없게 하라. 수학은 암기다. 슬픈 얘기죠. 그런데 진짜 수학 교육은 이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라. 그죠? 이게 옳은 수학이에요. 이게 수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이에요. 풀어본 문제 나온 거 맞히는 건 그 수학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연기고 가고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애가 수학 전공을 해서도 안 되고 과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풀어본 문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풀어본 문제는 언제 있어요? 수능 날까지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영재고 과고 보내고 싶어 하시면서 수능식 공부를 시키고 계세요. 그건 수학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다 풀어봐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라. 대충에 이거 하는 학원이 몇 군데 있죠.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학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그 땡땡 학원이라는 데가 이걸 하고 있죠. 이게 수학 사고력이에요.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방법. 사고력은 사전적 의미에서 뭐예요? 생각하는 힘이죠. 근데 수학 사고력을 수학을 생각하는 힘,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수학 사고력은 어머니들이 알고 계신 사고력 수학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사고력 수학은 수학 사고력의 어떻게 보면 선행 버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수학에서, 초등수학에서 필수적인 많은 것들, 일반 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 뭐 큐빅 라든지 넘버 매트릭스라든지 이의 수의 양적 지각을 하고 있는 데들이 꽤 있더군요. 그거는 도움이 되죠.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도 이게 학문적 이름은 아니고 대충해서 만들어낸 일이지만 수학 사고력의 조기 교육 버전이에요. 이 말은 이것도 기억이에요.
이건 무슨 기억일까요? 이건 절차 기억이에요. 자, 아까 서술 기억, 암묵 기억, 절차 기억. 절차 기억이란 말 낯서신가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기억이에요. 언어가 모두 절차 기억이에요. 이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네, 절차 기억은 배울 수 없습니다. 남이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없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국어예요. 우린 모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는. 자, 절차 기억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수학이라는 언어도 당연히 절차 기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가르칠 수 없어요. 왜 가르칠 수 없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절차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쓰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두 발로 걷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로봇한테 중력을 거슬리고 두 발로 걷게 만들기 위해서 20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극한 상황에서 로봇가 인간만큼 두 발로 걷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두 발로 걷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2개월도 되기 전에 두 발로 걷습니다. 중력을 거슬리고. 혹시 어머니 우리 자녀들이 두 발로 걸을 때 뭐 도와주신 거 기억나나요? 두 발로 걷는 거 가르쳐 주셨나요? 손잡아 주신 거요? 보행기 사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절차 기억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차 기억. 이건 학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암묵적 기억은 능숙해져야 돼요. 이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임계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소통조차를 못해요. 두발 자전거 타기 기억나세요? 두발 자전거 타기. 어렸을 때 7살 때 아이들 두발 자전거 가르칠 때 어머니도 배우신 기억나죠? 가르쳐주는 어른들은 맨날 이렇게 말해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 근데 배우는 아이는 어떤 게 쓰러지는 쪽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와 있죠. 바로 어머니가 뒤에서 손을 놔버려야죠. 그때 넘어지면서 내가 넘어지고 있구나. 그때 중심을 잡는 법을 터득해죠. 이게 절차기억이에요. 절차기억은 너무너무 인간 만사에 중요해요. 언어가 다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심지어 대충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독해력, 문해력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완벽한 절차기억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절차 기억이 학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되는 아이하고 안 되는 아이가 서로 이해도 못해요. 이런 거예요. 국어 비문학의 독해력이 바로 이 절차 기억인데요. 많은 부분이 암묵적 기억의 부분도 있고 절차적 기억. 공부는 암묵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을 터득해서 서술적 기억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공부의 본질이에요. 서술적 기억은 기억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서술 기억은 많이 기억하면 강사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건 책에 다 있는 거니까 필요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자, 절차 기억은 이런 거예요. 너는 왜 이 글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모르냐? 이게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모르는 아이는 쟤는 어떻게 이 글을 읽고 이 말이 그 말인지 어떻게 알지? 이게 소통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차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임계치 학습법이에요. 수영에서 물에 뜨기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건 뭘까요? 한번 터득하죠. 영원히 안 사라져요. 7살 때 내가 두발 자전거 터득했어요. 타는 거.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내가 37살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7살이 됐어요. 아이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유원지를 갔어요. 가서 자전거를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나 이거 30년 전에 배웠던 적이 있는데 타지나요? 안 타지나요? 타지죠. 이게 바로 절차기억이에요. 수학이 바로 절차기억이에요. 처음 보는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혼자 풀어라, 끙끙대라, 이게 뭘까요? 절차기억화 시켜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너만의 알고리즘.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수학을 잘했던 아이들을 걔네들이 혼자 끙끙 앓았다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대충의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이걸 하는 학원이 몇 학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학원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어머니들이 아시는 대중에 땡땡 학원 무슨 뭐 이런 학원 아시죠? 이걸 합니다. 처음 보는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라. 근데 이분들이 절차 교육을 어디까지 깊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도 듣고 뭐 아이들의 체험담으로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자습실에 가서 혼자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한대요. 당연히 효과 있죠. 터득한 아이들한테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교육 방식은 보통 아이들이 이걸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학원은 레벨 테스트라고 하나요? 뭐 등원 테스트, 레벨 입학 테스트 이런 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처음 보는 문제를 혼자서 근데 그 문제들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그 문제 안에 제가 유튜브에 소개된 걸 봤더니 이 아이가 이 머리로 이 문제를 머릿속에서 표상하느냐 그걸 보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머릿속에서 표상화가 되지 않으면 못 맞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논리를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은 이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에 내려가 있는데 많은 유튜브에 또 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했던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아이들이 갔다 와서 30분 동안 문제 하나 가지고 막 힘들었어 엄마 그런데 내가 끙끙 앓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로 푸니까 너무너무 쉽게 풀려. 이게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게 수학은 암기다라는 말들의 그 선행, 수능 수학 선행이라는 거에 또 하나의 로직이에요. 반복하면 기억난다. 기억날 때까지 알아. 인디안 기우제 같은 거죠. 비 오기 전날까지 제사 지내라.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뒤에 걸 하면 앞에 게 풀린대요. 이건 수학 심리학자들이 기절을 할 얘기예요. 수학은 앞에 걸 안 하면 뒤에 게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는 거고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면 인수분해도 못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건너뛰고 나중에 인수분해를 가리키면 곱하기 나누기가 된다. 이게 수학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수능이 목표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듯해요. 자, 이거 견뎌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저마다 막 자기만의 뭘 해요. 이 과정에서 나중에 됐어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풀려 이렇게 해주는 정리해 주시니까 좋지만 이 아이들이 수학사고력이란 말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하는 순서와 방향이에요. 매우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머리를 좋게 해준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근데 아이들은 저마다 이 생각 저 생각 뭐 끙끙 알아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일로 와 이렇게 풀면 좋아. 여기서 이 아이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혹시 왜곡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저희는 진짜 수학교육을 말씀드리겠어요. 전 세계 수학교육은, 전 세계 교육은 대충하고 본질이 좀 달라요. 대충은 결과만, 확률만 높다면 애 좀 고생시켜도 좋다. 교육의 본질은 그건 아니죠.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어떻게 하면 학문이 싫어지지 않게 할까죠. 본래 수학교육의 목적은 이거입니다만은 처음 보는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라가 아니라 여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처음 보는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바로 유도하라. 터득하는 법을 안내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교육의 본질이에요. 이게 수학 공부예요. 풀어봐가 아니라 100점 맞아가 아니라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술술 풀리는지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처음 보는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유라. 이게 전 세계 수학교육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나라는
입시가 너무나 중요해졌고 대학 입시가 그리고 수학을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기회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서 이렇게 됐지만 수학 교육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유도하라. 심리학자들은 제안하고 있어요. 쉬운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충의 가르쳐줬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방법 말고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고민했던 방법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덜 고생시킬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할까? 좀 더 즐겁게 할까? 좀 더 보람있게 할까? 좀 더 자신감을 얻게 할까? 수학이 싫어지지 않게 할까?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학교육 방식은 전 세계 많은 수학 심리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서 오랫동안 이걸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100개를 풀고 그중에 80개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80점, 85점,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문제를 풀 때 이 아이가 생각하는 순서와 방향을 정확하게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하루에 한 문제를 푸는 아이일 때도 두 문제를 푸는 아이일 때도 그리고 이 아이의 두뇌 속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의미 파악 단계. 왜 수학 공부라는 게 인간의 지능 발달에 인간의 역량 발달에 이렇게 소중한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이걸 보시면 알았어요. 제가 중요한 대목이니까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문제가 나타나면 의미 파악을 하는 단계를 옆에서 누군가 안내해 줘야 됩니다. 자, 문제가 나타났어요. 문제가 나타나면 첫 번째 목표는 이 단계는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이걸 터득시키는 단계예요. 이거는 무엇을 요구하는 문제인지 문제를 보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터득시켜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절차적 기억은 터득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터득. 이거는 능숙해져야 되는 거고 이건 터득해야 돼요. 혼자서. 깨달아서 자기 걸 자기가 챙겨야 돼요. 이 목적은 상황 파악 능력하고 이 문제를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을 거듭하면서 상황 파악하는 능력하고 개념의 추상화, 이 문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나를 수학적 추상화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문제를 순간적으로 보면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구조 파악 인식, 구조 인식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은 한참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수학을 먹으면 계산부터 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연산 외에 아무것도 안 했던 아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의미 파악. 이거를 옆에서 질문하고 힌트 주고 질문했는데 아니지. 그게 아니지. 다시 자 힌트 줄까? 이거는 두 번째 줄을 다시 읽어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의미 파악이 다 끝났어. 됐다. 이제 의미 파악이 끝났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두 번째 단계가 이게 모두 해봤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수학 사고력 문제는 9단계 이상 거쳐가질 않아요. 이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몇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재수 3까지 하면 아마 문제풀이 숫자는 몇만 개 할걸요? 이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가 문제를 우리처럼 풀지 않아요. 우린 똑같은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거고 이 아이들은 터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유념해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거예요. 수학의 지옥으로부터. 수학이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이 행복한 학문이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슨 방송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뭐 70%가 다 수학이 싫고 잠재적 수포자라 그러더군요. 아마 더 이상 될 거예요.
단서 추출 단계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와 단서들의 중요성을 식별하는 단계예요. 거기에 단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단서는 중요하고 이 단서는 안 중요하고 여기서 자기가 판단력을 가지고 단서들의 중요성을 식별해야죠. 이 능력이 필요하죠. 이건 해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설지를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답안지를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답안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이런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최적의 정보를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주어진 정보 중에 진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는 전략을 세우는 그 능력을 터득하게 돼요. 이 과정은 정보 분석 능력과 선택적 주의 능력이 길러지고 정교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문제하고 관계 파악 단계는 문제 내에서 변수 간의 관계, 문제 안에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변수 간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복잡한 문제 안에는 변수가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심플한 데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 변수가 많은 것들이 등장시키면서 이걸 판단하게 해야죠.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장기 기억에서 연관 개념, 이제 그동안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강사한테 개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개념, 수학적 개념과 뭐 공식과 이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에 문제를 풀어본 거, 해결해 본 경험이 그 경험이 있어야 그 개념이 내게 돼요. 수학 강사가 말로 설명해 준 건 내게 절대 안 돼요.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두뇌의 장기 기억에 쌓이는 거예요. 그 개념이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연관 개념을 불러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연결하는 능력이 여기서 터득이 됩니다. 강사가 가르쳐준 그 개념 아니에요. 이게 내 거가 된 자기화된 개념이죠. 자, 이거는 관계인식 능력하고 논리적 사고 그리고 추론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네 번째, 시각화 능력입니다. 아까 문제의 요소와 전체 구조를 시각적 표상화를 통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의 목표는, 이 시각화 과정의 목표는 복잡한 문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조망 능력. 네, 수식으로 되고 막 조건이 복잡해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변해 놓으면, 표상화시키면 아주 쉽게 풀려요.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변해있죠. 이게 조망하는 능력이에요. 조망이 뭐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능력이에요. 터득시켜야죠. 훈련을 통해서.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이 추상화 능력인데 바로 이 능력이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추론의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 단계들은 최대 9단계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문제라는 게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가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연습들을 하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9단계까지 가지 않고 5단계, 6단계 뭐 이 정도. 그러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 단계씩 더 늘려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9단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추론의 단계가 있어요. 추론의 단계는 주어진 정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 좀 어려운 말이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락된 필수 정보를 추론으로 채워넣는 능력이에요. 그 문제들인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죠.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문제. 어떻게 돼요? 네,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하죠. 유추에 의해서 연역적, 귀납적,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이 정보는 이러니까 이게 빠져 있는데 이거는 내가 채워 넣어야지. 머릿속에서 이게 작동이 되죠. 이게 수학 공부의 본질이죠. 채워넣는 능력을 터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력과 정교한 문제 해결 능력이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개발되고 강화됩니다. 여섯 번째가 로직을 설계하는 단계예요. 우린 이 과정이 다 낯서시죠, 어머니, 그죠? 저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저렇게 많이 복잡한 거야?
당연히 복잡합니다. 앞으로도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는 의미에서 이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복잡하게 했죠. 왜냐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비의식 상태에서 일어나야 돼요. 의식 상태가 아니고. 그게 문제를 빨리 푸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하는 건 의식에서 경과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하는 거는 늘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비의식이 처리하게 하는 거죠. 자, 로직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 보면 그냥 바로 이게 이런 문제구나 계산부터 하는 이 관습은 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재수할 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를 해야 어머님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수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자, 로직 설계 단계예요. 로직 설계 단계는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한 논리적 절차를 계획해야 돼요. 알고리즘이죠. 이거 계획했죠. 설계했죠. 그냥 공식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죠. 늘 얘기하죠. 공식도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물론 그 수학은 암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공식 다 외워야 돼. 왜냐하면 그건 수학 공부가 아니니까요. 그건 답만 맞히면 되는 거니까. 기억만 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하면 대가를 치르죠. 자, 로직 설계는 구해야 할 값을 목표로 추론의 결과를 앞에 과정에서 추론했던 저 결과를 논리화시키는 능력. 이렇게 해서 내가 없었던 걸 찾아내고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구하면 값을 내가 찾아갈 수 있어. 이걸 논리화해야죠. 이 능력을 터득하는 걸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리고 목표지향적 사고력, 이 훈련을 통해서 늘 어떤 것에 설계를 하는 과정. 이게 인간사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수학 문제 한 문제만 푸는 걸로 끝나는 거는 그건 수학은 암기다. 풀어본 문제 맞춰라. 수학 교육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과정들 때문이에요. 목표지향적 사고력, 전략을 구사하는 능력. 이거를 이 아이가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 주도록 해야죠. 그리고 계산 능력이 나옵니다. 사실은 서양에서 여기까지 맞으면 맞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지 않죠. 답만 맞으면 되죠. 경제고, 과고 이런 데 가면 캠프 들어가서 문제 푸는 교과 캠프 들어가죠. 그게 뭐 보는 걸까요? 여기까지 보는 거죠. 자, 계산도 우리가 아는 연산 능력 가지고 그냥 답을 내는 계산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계산은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수치적 또는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아까 앞에서 알고리즘 계획하고 이게 계산의 그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절차의 정밀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계산상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실수나 오류, 가정의 부적절함.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으면 돼. 그러고 추론해놨는데 그게 부적절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정하는 능력도 길러져야 됩니다. 이게 계산의 본질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계산조차도. 그리고 8번째, 역추론 검산을 합니다. 역추론 검산. 계산이 다 끝났어요. 답을 써야 돼요. 답을 쓰기 전에 검산이라는 걸 하죠. 다 이제. 검산은 다시 계산해 보는 게 아니죠. 역추론 검산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해결책의 타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거꾸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추론 검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를 역추론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능력을 터득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비판적 사고라는 건 저게 나빠 이런 비판한다는 비판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감시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를 경계하는 능력이죠. 자기를 믿지 않는 것. 각성하고 자기감시 능력 매우 중요하죠. 자기감시 능력이 길러지고 판단력이 냉철해지는 과정이 바로 역추론 검산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해결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가 마지막에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해결 구조 분석, 이거는 해결한 문제의 구조와 접근 방식을 빠르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해서 본래 이 출제자가 냈던 문제에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없는지, 의도로 혹시나 오해하는 건 없는지, 이걸 순간적으로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경험을 기존의 지식과 통합하고 심화시키는 능력. 여기서 바로 이 문제를 다 한 것들을,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답 하나 썼네 이거예요. 그거는 뭐가 돼요? 그건 수학 공부가 아니죠. 수학 공부는 한 사례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100점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수학 공부가 아니고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그걸 검사하는 데서 통과했을 뿐. 강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그 수많은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 줬는데 왜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내가 그거를 실제로 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고 그걸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수학의 개념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내 거가 되는 거지 강사가 설명해 줬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과정이 맨 마지막 과정이 그거를 터득시키는 과정이에요.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유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앞으로 이런 문제 우리가 선행해서 끊임없이 풀어본 문제 또 나오는 거는 유사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문제. 이거는 문제 출제의 의도가 비슷한 것들. 이거는 내 이 경험을 통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의 그 복잡한 그 개념들이 내 거가 되는 거죠. 제 이 말씀은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키는 수학 교육의 본질이 뭔지도 그 다음에 그게 옳은지 보완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 치유가 필요 없는지 이 아이가 나중에 대가를 치를지 안 치를지 허점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진짜 수학 공부라고 수학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건너뛴 아이들, 이 과정이 뭐죠? 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죠. 학원에서 이건 터득할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학. 이 과정을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다는 게 뭐죠? 이거 100점 맞으니까 됐어. 연산 100개 없는 거죠. 그게 건너뛴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의 수학 공부 많이 했어요. 연산 문제 많이 풀어본 건 수학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4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초등학교 수학은 수의 양적 지각 능력, 공간적 지각 능력, 그 다음에 어림 능력, 규칙 찾기 능력, 이 능력 중에 4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건너뛴 애들이 B형 수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맨 앞에 모두에서 B형 수학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본다. 자기만의 풀이법이 없다. 강사의 해법을 배우러 다닌다. 기억 안 나면 또 해야 된다. 이게 B형 수학이에요. 이 과정을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엄청난 문제집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갔어요. 다른 문을 열었어요. 아까 A타입, 비록 이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도 과정이 제대로 됐더라면 이 아이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엄청난 문제집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선행이라는 게 그런 게 처음 보는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모든 문제가 다 풀어봐야 돼.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그렇다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수학은 그렇게 출발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N수를 하게 됩니다. 이 반복의 횟수에 따라서 이 아이가 기억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재수하는 애도 있고 한 번에 간 애도 있고 삼수하는 애도 있고 오수하는 애도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얼마나 얘가 더 열심히 했느냐에 의해서 N수의 그 숫자가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아직 초등학교니까 설마 아시겠지만
수학은 대충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점점 고생하고 있어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 방법으로.